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수사팀 출범 이틀 만에 다스 전 경리팀장과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각각 참고인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은 연이틀 전직 다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는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의전과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한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내용 등 다스와 비자금에 대해 아는 부분을 듣기 위해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 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권한은 사장에게 있었고 사장은 MB와 관련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다스와 비자금의 성격 등 전반적인 파악 작업과 더불어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돼 왔다는 고발인 등 주장에 대해선 아직은 실체가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해보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연이틀 다스에서 근무했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전현직 다스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한모 씨는 2014년 5월 다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단종 차량의 부품을 납품하게 됐으니 이걸 제조할 공장을 세워달란 요청이었습니다. 이후 공장 설립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SM의 공장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SM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와 매제 김진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다스의 각종 하청업체를 헐값에 인수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한 씨는 SM이 경영난을 이유로 인건비와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진 씨 등 SM 측은 한 씨 주장이 거짓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어제 오전 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SM의 업체를 넘기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시영 씨와 이 전 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교두보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엑셀 파일엔 이명계약 외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이명계약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날 리베이트 200만 달러 은닉설도 확인해보라고 한 겁니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억 달러가 넘는 원전 공사 규모로 볼 때 아랍에미리트에 제공된 돈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돈의 규모와 은닉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원세훈 전 원장과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직후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전 원장에게 200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건넸고 원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원전 원장을 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할 당시 이런 첩보도 입수했지만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계약의 존재 여부와 함께 소문만 무성했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노사 합의가 잘 되면 해고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철도회관에 모인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 해결 대책위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같이 말하고 지난 2006년에 해고된 KTX 승무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 현재 외교부의 진상조사는 그런 거거든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윤병세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발표한 것들과 현재 드러난 것들을 비교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때 당시에 추측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부는 허수아비였고 그 보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근혜가 국정원장 이병기를 통해서 이 사건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외교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한 뒤에 외교부한테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윤병세가 저는 양심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면 합의가 없었네 있었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박근혜가 했던 말. 지금 발표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병세도 당시에 미공개 합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의 지금 홍준표에 쩔이 되고 있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다. 정말 등치감 못하게 완전히 빨아주는 그런 멘트를 그놈이야 했던. 뭐 친일파니까 네. 친일파 후손이니까 그러겠죠.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지금 전부 다 리뷰되고 있는 영상들이나 박근혜 말에 의하면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면 합의를 일본 언론이 발표를 하니 일본에 경고하는 멘트를 박근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히 이행할 터니 너희들도 언론에서 나불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공식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고스톱이 된 거죠. 근데 그 이면 합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 보면 그 이면 합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그러니까요. 손유상 정리해 주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윤병세 이 새끼 욕 좀 할게요. 건방진 새끼 어디 장관 주제에 쪽발이같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 짱돌 확 코를 조사버리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윤병세한테 욕했으니까 한마디 묻겠어요. 이 존엄한 신비가 물어보는 것도 영광이겠죠, 윤병세한테는. 잠깐만 웃어줘야 돼. 이거는 웃어줘야 돼, 씨발. 아, 정말 재밌구만요. 네. 존나 재밌지. 근데 한일 위안부 협상 중에 대차 대조표를 따졌을 때 무엇을 얻어왔냐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숙제. 그러면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노태우는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안 해줬겠어요? 다 국익 차원에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것도 외교부에서는 일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여기에 있어요. 박근혜는 누구를 통해 전화를 받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의 외교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문제를 다 외면하고 직접 지시를 내렸냐는 겁니다. 무엇이 일본한테 약점을 잡혔길래. 맞아요. 그 부분 이상. 이 부분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럼 그런 결단을 내렸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책적 판단했다.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아베한테 약점을 잡혀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공무원답게 절차를 지켜서 정책적 판단을 정책으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절차를 지켰어야죠. 절차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베한테 약점을 잡혔다기보다는 오바마한테 오히려 약점을 잡혀서 오바마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과 같이 한미일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의 영원한 노예 국가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군사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일본 밑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평이잖아요. 사드 배치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일 군사 동맹 요 관점에서 시행됐다라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면 돼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 이제 기자들이 막 박근혜에게 물어요. 박근혜 막 횡설수설하다가 이민 합의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한 얼굴로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분 있잖아요. 이분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박정희 앞에 불려가서 최태민과 무슨 관계인지 물었을 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다는 게 몸에 배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우리는 일반 지상파나 정평과 다릅니다.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마차 대독. 오, 자. 마차. 위안부 합의 결과 보면 이제 각종 뉴스들이 할머니들이 인터뷰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200명 정도가 나 위안부였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지금 남아 계시는 분이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위안부를 끌려갔던 사람들은 추정컨대 최소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성노회 활동 하시다가 뭐 말을 안 듣거나 병들거나 해서 죽으면 그냥 시체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난 위안부였다는 어떤 자기 고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니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상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묻지 않고 자기들이 합의를 내버리는 이 몰상식한 사태까지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이 정도 되면은 그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돈 약 100억 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의 TF에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일본과의 외교관계, 평창올림픽, 동북아시아 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오늘 입장에서 일본은 지금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건 파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국회 비준도 못 받은 상태로 합의만 이루어진 거. 그렇죠. 이면 합의. 원천 무효입니다. 네, 원천 무효인데 방금 우리 권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70년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보다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동북아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노예제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일본군을 위안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이 많은 피해국들이 우리보다 멍청한 국가에서 지금 해결을 안 합니까? 합의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류가 끊임없이 일본한테 가해국들한테 이것을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야 돼. 후대 1대 2대 3대 5대 4대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지겨워서 전쟁을 못하게끔 인류의 역사로 남겨야 되는 인류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국회 인준도 없고 피해자들한테 동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하고 필리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한국하고 똑같이 일본이 시도하겠죠. 더 나아가 이게 용인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베트남에서 가해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오겠죠. 이건 범인류적인 문제를 왜 자기들 약점 잡혀가지고 전화 한 방으로 이걸 해결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죠? 굉장히 긴박하게 지들끼리 막 무슨 뭐 작전하듯이 막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박근혜가 뭐간데 자기가 손해상을 철거하라 마라 그거를 일본한테 약속을 해줘. 그 당시에 윤병세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상황을 설명해요. 그때 그걸 듣고 우리의 딸랑이 무쩔
김무성이 했던 말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충분히 이해가 된답니다. 이야기 들었더니. 김무성도 지금 한마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명계좌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방송에도 이미 나갔지만 삼성의 고위급 이름들 중에 황창규 이런 사람들이 지금 KT 사장이죠.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황창규는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건희 비자금 전면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고발장도 접수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짱바 같은 사건이에요. 엄청난 도적질, 횡령, 절도. 절도란 표현은 여기서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언론만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기업들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삼성물의 문제는 아니었고 모든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임원급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임원뿐이 아니에요. 차장, 부장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비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건희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특검이나 검찰이나 경찰들이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는 했었는가? 그냥 덮어주기 바빴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됐을 때 그냥 넘어가주는, 그리고 대충 협조받고 협력받고 그것을 법적인 처벌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관행이었다는 이름으로 넘어가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 박정희 때는 그것을 조장하기도 했죠. 그것을 아주 권했어요. 무역도 하게 했고요. 일본으로부터 사카린을 밀수하는 거를 청와대가 나서서 주도해가지고 삼성한테 그것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렇게 벌어져 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황당한 게 이게 특검과 검찰에서 경찰들이 조사하고 수사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사람들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조사를 했었는가, 그리고 그 후속 조처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는가, 경찰도 왜 가만히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입니다, 이게. 과징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선의의 차명 계좌까지 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200여 개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분명하게 지금 밝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이 밝힌 상태에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하냐 말하냐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위원장부터 짱돌로 조사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검사들도 엄청나게 지금 포진되어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그러면 여기에 속한 업무면 즉시 압수수색을 하고 여기에서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선의의 차명계좌까지 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의 차명계좌가 어디 있어? 도대체 뭐예요 선의의 차명계좌?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타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 이해가 못하겠고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지금 국민들한테 호도하면서까지 지금 200여 개의 엄청난 금액의 차명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KT 공기업의 사장 차명도 있단 말이에요. 전 KT 사장. 이런 전반적인데 다 거짓말. 어떻게 수천억 대 차명 계좌를 당연히 모릅니까? 지금 그 세금도 지금 1,000억 정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 이름으로 세금 나갔는데?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아직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뻐젓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금융위원장 저는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나서서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조사로 명백하게 한 후에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까 이 과징금을 어느 정도는 매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과징금을 얼마 매길지도 모르고 차명계좌가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선의의 차명계좌까지 밝혀질까 두려워서 조사를 못하겠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종 사회 분야에서 적폐청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흔하게 쓰이는 말이라 그 가치가 조금 약간 색이 좀 바랜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정치계, 뭐 경찰, 검찰 다 포함해도 사회 경제 분야에서 이건희의 비자금만큼 중요한 카테고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사실상 보도는 여러 개 나오고 있고 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수사할 의지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웃기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저기 하이직 지방 공무원들은 7급만 달아도 10원짜리 하나까지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회 유력층 인사들은 수천억이 나타나도 조사를 안 켰다고 버젓이 대놓고 하면 이게 나라냐고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순주님 나오셨습니다. 공순주님. 네, 안녕하세요. 자, 명종님도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최근에 이제 제천 화재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세월호랑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호 사건하고 제천 참사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감성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생각한 달라진 지점은 대통령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소방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세월호 때 해경들의 초동 대응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쪽의 공격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자세의 바로 잡음은 그 전에 실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제 진상규명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문제의 지적이 되지 않아서 물론 달라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 대한 대응이 우선 달랐죠. 장례식장에 가셨죠. 네, 근데 박근혜는 장례식장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안산 분향소에서 CF 찍지 않았나요? 찍었죠. 네, CF 찍었죠. 네, 그리고 뭐 17일 날 진도 실내체육관 가서도 가족들 쭉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마이크 잡고 그렇죠. 저 높은 단상 위에 무릎을 올라가가 꿇렸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은 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러면 뭐 유가족들을 미행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방송국에 이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를 하고 댓글 부대 풀어서 묻어야 되는 거? 그걸 지금 안 해서 얘가 어색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개념이 좀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참 열받고 화가 나는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당했으니 니도 당해봐. 딱 그 논리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뒤집어쓰기 억지죠. 예, 세월호 참사 물타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게 달라졌다는 부분이 대통령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런 자세로 대하다 보면 공무원들까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이걸 세월호 참사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유민양 아빠 김용호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홍준표 씨 당신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충북 제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더 이상 세월호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캐스부가 최근에 그 세월호 조사방에 관련한 내부에서 이제 감사를 벌여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진술만 듣고 청와대 이메일 확인은 안 하고 수십 년 같이 일한 동료가 감사관이어서 제 식구 감사하기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무원 전체를 물갈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예측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전형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 체제에서 예측됐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감사를 맡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수사가 아닌 한도 내에서는 감사를 외부에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이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감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우리 흔히 그 몇 달 동안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죠. 대통령 하나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상황이. 오히려 이런 지역적인 이런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에서 오히려 전체 정부가 도매가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비판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해수부가 좀 대우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쉽게 아까 그런 논리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해수부는 장관만 바뀐 게 없어요. 김영춘 장관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해수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김영춘 장관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관 임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다 아는 직원들끼리 너 감사관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외부 감사라도 맡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전에 6월 은폐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해수부 장관은 주요 어떤 직책들을 임명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수부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감쌀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걸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된 여러 가지 지점 중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해주세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아니라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신기했던 게 9월 18일 날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그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이게 생겼네요, 해수부에. 근데 그 전에 국정 그 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관련돼서 그 비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정조사장에서. 근데 그 비공개라는 건 이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사를 한다는 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뺄 건 빼고 적당히 공개할 건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두는 조사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그 TF가 있는지는 전 몰랐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적폐의 그 기관들이 TF가 좀 유행인가 봐요. 국정원도 그렇고. 근데 요 조사 발표가 났을 때 기대 좀 기대 반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나 그 문건에 대해서, 이 문건은 이미 이제 한번 흔히 말해서 걸려서 다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국정원에서 TF 만들어서 뭐 이거 하나는 연관이 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이미 확인된 거. 그전 정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중수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장관에서부터 직무유기를 했죠. 이 부분도 정말 중점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내용이 없고 그냥 이 문건에 대해서 이건 이미 뭐 확인된 건데. 근데 네, 그 부분은 네. 해수부 자체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 꼭 있어야 될 어떤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뒤에 말씀하신 거 그 외에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게 쏙 빠져서 역시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실망을 좀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결국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사태에 대한 엄중한 현실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영춘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들 감싸려고 들어간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수부 장관이 됨으로써 가장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었던 해수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임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알겠고요.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그 관료주의 그것들이 갖는 폐해, 이분들이 직접적인 범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회에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줘야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싸기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용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굉장히 늘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해요. 제가 지난 그 해군에 관련된 방송을 몇 개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편집할 때는 흐름이랄까 맥을 좀 잘못 짚을 때가 있거든요. 집중하다 보면 단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해군이 갖는 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책임성, 이것은 해경과 못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나왔어요. 해경만큼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해군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주로 해주실 이야기는 뭡니까? 예, 오늘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어서 제가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해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난 방송에 그 해군 투입된 인원수를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추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때 왜 제가 뭐 38명, 131명, 79명 뭐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잠수한 인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추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잠수한 인원은
16일 날이에요. 그 45명 중에서 37명은 지원을 했고요. 잠수는 4명만 했어요. 16일 날 당일날. 그리고 17일 날은 131명이 지원을 한 인원이에요. 그리고 잠수는 2명. 17일 날 2명 했어요. 잠수를. 그리고 그 18일 날은 79명은 지원을 했고요. 실제 잠수를 했던 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얘네들이 뭘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9일 날까지 하면 지원 인원이 116명이고요. 잠수 인원은 10명. 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 몇 명이 다 잠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세월호 침몰 직후 72시간 골든타임에 요렇게 잠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잠수를 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알겠지만 거의 다 강조류로 상승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인명구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광근 잠수사님이 저희 그 세월호 1차 청문회 때 진술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고 김관영 잠수사님하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정광근 잠수사님께서 17일 날에 이제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16일 날 해군이 가이드라인을 하나 맸다고 엄청 자랑을 하잖아요. 하얀색 하나. 예, 근데 그 가이드라인 어디다 맸는지 자기는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워낙 많이 엉켜 있어서 그걸 좀 제거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최인숙 위원이 세월호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사건 당일인 16일에 조타실이나 선실 입구 쪽에 밧줄 하나 던져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해경이나 해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잠수사님께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고속정을 이용해서 격실 뭐 몇 층이다 이런 거로 확인하고 자기네들 들어갈 때 알려만 줬어도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민간 잠수사가 실제 도착해서 잠수를 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도 하나도 제대로 없었고 어디를 뭐 수색을 했는데 아니면 어디까지 진입을 했었는데라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설명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한테만 알려줬어도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었다고 진술을 한 게 있고, 그 교대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최일숙 의원이 그래요. 고 김관홍 잠수사님께 1일에 4회까지 입수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관홍 잠수사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최일숙 의원이 같은 조를 잡아준 해군이나 해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고, 그 사람들도 1일에 4번 정도 입수했냐고. 그러니까 김관홍 잠수사님께서 해경은 제 기억으로는 3에서 40명 정도가 3교대로 삼천 구함에서 왔다 갔다 했고, 저희는 24명이 그때 25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순수 이제 민간 잠수사분, 요분은 리베로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네들이 3교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최일숙 의원이 그럼 하루에 3팀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했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김관우 장사님께서 로테이션 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3교대로 한 30명씩 왔다 갔다. 최일숙 의원이 그 말은 30명이 한 팀 1일 1회밖에 입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최일숙 의원께서 3교대 투입이 30명 교대 없이 사고 그 기간 내내, 수색 기간 내내 그렇게 투입이 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휴가도 가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150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계속 로테이션, 그러니까 휴가 가는 사람 빼고 이제 그 자리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기간 정도의 텀으로 로테이션 됐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보름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해군, 해경, 요 잠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3교대로 그 사람들이 보름 정도 로테이션 하면서 3교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군의 교대 내용을 이제 말씀을 여기서 뭐 정확히 말씀은 안 하시는데 크게 해경과 다를 거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정광근 잠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금호바지선이 19일 날 이제 설치가 됐어요. 금호바지선 자체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잠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었고, 일반 갑판 위에서 쇼트 입고 자거나 모포 하나 덮고 잠을 자고, 그 당시 하루 정조 시간에 4번 있었는데 4번 다 작업했다고. 예, 4번 다 이제 민간 잠수사들 잠수를 했고, 그 당시 잠수 인원이 민간 잠수사들이 총 7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7명이서 교대로 계속 해왔다고. 이 얘기는 금호바지선이 설치가 된 19일, 20일은 해경 잠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요 민간 잠수도 7명에서 계속 해왔다고. 자기도 기존의 잠수 경력이 19년 정도 됐는데 잠수병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는데 19일, 20일은 무리해서 잠수병 걸려가지고 평택함 해군 쪽에서 챔버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 챔버도 역시 해경이나 해군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고 요 민간 잠수사분께서 챔버 좀 이용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해경하고 해군 이 사람들은 뭘 했는지. 근데 이제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는 해군 잠수부 투입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6일날 45명, 17일날 230명, 18일날 260명, 19일날 253명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작 2명, 8명, 4명, 10명 뭐 이렇게밖에 잠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리베로호가 그 오고 나서부터 해군도 SSU 그 표면공급식 장수 장비 있잖아요. 그거 리베로 오면서부터 그거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경도 리베로 도착하면서부터 리베로 위에 해경이 상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놓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월호 침몰하고 7일,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예, 그냥 골든타임 그냥 흘려보낸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을 좀 읽어드리면 이제 질문을 많은 잠수사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선체 내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하잠색을 우선 설치해야 하나 사고 초기 대조기로 조류가 강하여 잠수 시간이 짧았을 뿐 아니라 정조 시간대에도 잠수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특히 수중시계가 불량하여 하잠색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근데 말씀드렸죠. 3일 동안 선수 떠 있었어요. 예. 근데 수중시계가 안 보여서 그 설치가 어려웠다고. 그리고 대조기 잠수 가능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죠. 1시간에서 대조기 때 그랬대요. 30분에서 1시간. 근데 얘네들 15분, 10분 했잖아요. 그리고 수중시계가 30에서 40cm 정도 나왔다고 하고. 근데 잠수 가능 조류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잠수할 수 있는 조류가 1노트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적어놨어요. 시속 1노트요? 네, 1노트 이하.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섬도 많고 이런 바다에 유속이 이제 삼면이 다 바다인 나라에서 유속도 많고 굉장히 그 섬이 많아서 강한 데 같은 게 많잖아요. 예, 물결도 많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저희 바다에서는 잠수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1노트 미만이면 해녀분들이 몇 노트에서 수영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니 1노트라는 게요.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네. 1노트라는 게 속도가 거의 그 시속 1마일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1.6km예요. 1시간 1.6km 가는 거 정도 되는데 그 이하에서만 되면은 풀장에서만 잠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가로 열고 잠수 교범이라고 해서 딱 적어놨어요. 08년도에 나오는 잠수 교범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자기네들은 1노트 이하만 가능하다. 예. 뭐라고 일반인들은 그냥 아니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녀분들 모셔다가 잠수시켜도 그거보단 더 잘하시겠네. 네. 이렇게 적어놔서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국방부가 직접. 따라서 사고 초기에 하잠색 한두 개로 해군, 해경, 민간 잠수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다수 인원 투입이 제한되었으나 4월 19일 이후 하잠색이 추가로 설치하여 다수 인원 동시 잠수. 이 4월 19일 이후는 21일 그 리베로 바지선 설치가 된 다음에 8개 하잠색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잠수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수 그리고 중앙 선미 이렇게 나눠서 그때 이제 잠수를 해서 수색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제가 아까 그 정광근 잠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엔 해경 해군은 수색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분 민간 잠수사분들만 수색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1회 솔직히 그 김관동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 4번 잠수를 하진 않아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신체 이제 다 이제 그 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FM대로 하면 1회 잠수가 맞는데 이 민간 잠수사들은 저희랑 똑같았죠. 마음이 너무 급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살려서 건지기 위해서. 예. 근데 요 국방부는 1노트 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1노트라는 것은요. 하잠색이라고 그랬나요? 가이드라인. 네.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그냥 일반적인 바다에서 뛰어들어서 잠수했다가 그 위치로 올라오는 정도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잠수와 상승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붙잡고 다니거든요, 잠수사들이. 그거를 1노트에만 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준법 투쟁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 분리할 때만 규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그 통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바지선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지선을 설치했으면 됐던 부분이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천안함 수색할 때는 해군은 SSU가 그때도 수색을 했잖아요. 바지선 사용 안 했어요. 공부부터 하나 띄워놓고 잠수 잘하더만요.
예. 근데 이렇게 하잠색이 한두 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이렇게 수색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국방부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광훈 잠수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리베로 도착하면서부터 해군도 SSU 표면 공급식으로 작업을 했고 해경도 리베로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비상대기 중 운행했다고. 예. 그러면 7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 황병주 잠수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골기에서 되고 해서 지금 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함대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투입 사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통영함 투입이 승인된 후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뭐라고 제출했냐면 통영함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투입하기 좋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투입 지시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있고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통영함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 중이며 일부 장비 성능 미흡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미흡 사항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파 탐지기 그리고 수중 무인 탐사기 성능 미달로 운용 불가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인명 구조와 딱히 그닥.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랑 수중 무인 탐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투입을 못했는데 요 문제 있는 상태로 그대로 2014년도 12월 30일 날 대우조선 해양에서 해군한테 넘겼어요.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너무 입증을 해버렸죠,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인수했어요, 해군이. 예, 12월 30일 날. 예, 그리고 승조원이 장비 운영 능력이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장비 운영 능력이 없어서 투입을 못 시켰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대우조선 해양에 해군에 요 통영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100명 정도가 이미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출동을 하라고 지시한 해군 참모총장이 설마 어제 100명을 보냈는데 오늘 출항을 시키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미 숙달이 돼서 파견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었을 거고 해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번이나 투입 지시를 내린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승조원이 장비 운용 능력이 미비해서 능력이 없어서 투입을 못했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 미실시로 항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투입을 못했대요. 항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배를 몰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문제네요. 왜냐하면 조선소에서 배를 군이 인수할 때 이 조선소 직원들이 기본 운용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이 군함을 인수할 때는 조선소 직원들이 해군하고 붙어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요, 바다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선소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항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투입을 못 시켰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배를 운항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거. 장교 부족, 가로 열고 2명. 장교가 2명이 없었대요. 그리고 수병이 30명이 있었는데 함정 근무 경력이 없어서 못 보냈대요. 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 답변입니다.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 정말 그 핑계네요. 국방부 정말 나쁘다. 네, 지금까지 그 드러난 것만 봐도 그 제천 사고랑 좀 비교점이 있는데요.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엄청 있어요. 안 써. 장비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출동할 수 있는 소방관이 4명이래요. 그래서 다른 인근 도시에서 지원 나오는 형태. 그리고 이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데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세월호 사건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옆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충격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 이 이유로 해서 투입 불가 결정을 했다고. 근데 참모총장에게 투입 불가 결정 경위랑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자가 누구냐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답변을 했냐면 통영함 미투입은 해군 본부 참모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대요. 이 해군 본부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역할이 뭐 합참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해군 본부의 역할이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와 해군의 편성 교육 훈련 인사 뭐 군수 동원 예비 뭐 이런 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제 총괄을 하는 게 해군 본부인데 여기 이제 그 참모들이 토의를 해서 뭐 통역은 필요 없겠다 해서 안 보내도 되겠다라고 토의를 했다고 이제 해서 그것 때문에 투입을 안 했다는데 문제는 통영합이 1차가 10시에 투입 지시가 있었고 11시에 투입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는 투입하지 말자는 토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월호 침몰하기 전에 투입하라는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유효했다는 얘기죠. 11시까지. 근데 이거를 참모들이 모여서 못 보내. 뭉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참모총장이 거듭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쫄병들이 그 참모총장을 보좌해야 될 보좌관들이 뭉개대는 거예요. 반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항명이죠. 군내 항명이에요. 참모총장의 적절한 지시를 참모들이 반대하고 안 했다는 거는 명령 체계가 손상된 거예요. 그거를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항명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의 항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상의 항명인 거죠. 이거는 명령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핑계가 저열해요. 저는 이런 답변을 볼 때마다 너무 분노를 금치 못하겠어요. 너무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걸까? 얘네들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303행의 죽음 플러스 우리 그 한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국방부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을까라는 생각에 참 분노스럽고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또 한 게 있지요. 군은 그 16일 날 9시 3분에 전남도청 119 상황실로부터 최초 상황 접수를 받고 9시 4분에 삼함대 고속정, 구조할 수 없는 고속정, 긴급 출항을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실시하였음이라고 답변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해군 작정사령부 재난구조 전력 그 운영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의무반을 이제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상부 지휘에 의거해서 재난구조 당직하면 편대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의무반 자체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현장에서 그런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는 그래요. 민간 뭐 군 잠수사 건강 및 안전 관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들 안전 관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 군의관 장교 뭐 독도함 상주에서 뭐 군의관 임무 수행을 지휘를 했고 민간조사 잠수 전후 건강 체크 그리고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뭐 방지 대책을 이행을 실제 했다고 해서 6월달 7월달쯤에 이제 국정조사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군의관 한 70명 정도를 투입을 실제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들을 도와줬다고 건강 체크를 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건강 체크를 하기 시작한 게 그 공문이 내려간 게 해군 본부에서 5월 14일이에요. 한 달 됐네요. 한 달. 5월 14일 왜 내려간지 아세요? 5월 6일날 이광욱 점사님 사망했어요. 그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코 뚫어주는 2,000원짜리 약품도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이것 좀 사달라고 민간 잠수사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네가 갖다 써라라고 언뜻내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독도함도 그 보남 리처드함처럼 병원 못지않게 독도함에 수술실까지 있다고요. 그 정도로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배였는데 민간 잠수사들은 이 시설 전혀 이용하지 못했고 군에서 군의관조차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챔버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수사가 요청을 해야 챔버를 지원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5월 6일날 이광욱 잠수사님이 사망을 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되니 5월 14일 날이 돼서야 바지선에 가서 군의관 상주시켜서 좀 도와라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참 뻔뻔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의료 지원 열심히 자기들이 했다고.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월호에 참여하셨던 민간 잠수사분들은 이 잠수업계에 세월호 잠수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이분들이 오면 일을 주지 마라. 라는 의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왜냐하면은 몸이 골개사가 되고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혹시 일 시키다가 문제 생기면 그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와도 일을 딸 수도 없고 몸이 너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실제 이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많고 그나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월호 잠수사라는 게 낙인 찍혀서. 근데 이 정광근 잠수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잠수사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챔버만 제대로 대주면 자기네들 그것만 제대로 해서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챔버도 제대로 금호 바지선 너무 작았기 때문에 챔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이미 챔버도 있었다는 거죠. 지원도 전혀 안 해줬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일도 제대로 못하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겠지만 해경해군은 3교대로 보름에 한 번씩 휴가도 가면서 그렇게 지금 또 건강하게 뭐 공무원이시겠죠? 다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송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군작전사령부 재난규정, 전력 예교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각 함대 사령관이 작전 직할 단장이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각 함대 사령관은 본 규정에 따라서 재난구조 당직한 편대를 지정 운영하고 당직한 편대 변경 시 작전사령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요거는 함대 사령관이 필요에 따라서 별도 세부 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3함대 사령관이 임종철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임종철 사령관
임의로 재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인명 출동조 운영에 따라서 상황 발생 시 해작사 작전 시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전 대장이 SSU 12명 1개조를 항상 비상 대기토로 하는데 인명구조 출동에 있어서 헬기나 함정 탑승토로 조치를 해야 되는 작전사 지시가 있어야 운행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상암대에서 처음에 연락을 받았고 작전사로 연락을 했는데 이 지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분 후에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더 웃긴 거는 그 헬기가 그때 왜 제가 교신 703호기 교신 읽어드렸지만 그 9시 40분에 떠서 침몰 현장에 10시 1분에 도착한 링스 헬기가 호이스트가 없어서 인명구조 못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재난구조 항공기 비상대기 헬기를 운영하며 비상대기 헬기는 인명구조 산불지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호이스트 및 범비버켓 이게 이제 뭐냐면 불이 났을 때 물 담는 바구니 그 장비를 상시 관리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범비버켓은 물 닿는 거, 호이스트는 사람 끌어올리는 거 이거를 상시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놓고 갔죠 링스 헬기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링스 없다고 호이스트. 그래서 인명구조 할 수 없다고. 참. 왜 거기에 링스 헬기가 갔죠? 근데 그 인명구조용 헬기가 갔어야지. 링스 헬기는 그 임무를 맡는 기본적으로 인명구조가 전투 헬기죠. 링스는 탐색하는 헬기거든요. 전탐 헬기인데 문제는 호이스트를 항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함대에 구조사가 있었어요. SSU가 싣고 갔어야죠. 그죠? 그렇죠. 최소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전력 예규를 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군 재난관리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참 읽기도 참 모호한데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 기본 임무 수행 차원의 능동적인 대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6조의 북항에 보면 긴급 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그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인명구조,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난 대응이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거를 딱 읽는데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공무원의 이 무책임 때문에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화가 났었고요. 일단 적용 범위는 해군 본부 및 예하 각급 부대 각종 재난관리 업무, 재난관리 대민지원 활동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군 전 전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건 뭐 각 공보실이나 정보화 기획실, 구수참모실 이런 까지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이제 드렸는데 여기에 그 재난 감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 재난 상황실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단계별로 다른데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해수부에서 심각 수준의 위기 경보를 이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그렇고 이제 상황실 재난 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9시 30분에 했대요. 국방부에서.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했다는데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뭐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국방부 당일날 브리핑한 거 없었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실제 운영을 했는지. 일단 그랬다고 제출은 했습니다. 35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가 있어요. 3기능에. 당연히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을 전파를 하고 접수를 해야겠죠. 근데 세월호 국정조사에 국방부가 제출한 내용을 좀 보면 9시 3분에 전남도청 119 상황실로부터 상암대로 최초로 이제 시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견된 보고서 8시 35분경 사고 발생 이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아니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9시 3분에 처음 알았고 9시 7분에 상황 요 보고를 상암대에서 해작사로 전달을 했어요. 7분에. 그리고 15분에 해작사에서 합참으로 그리고 27분에 합참에서 장관 보고 김관진이 27분에 보고받았다고 뻥쳤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7분에 보고를 받았답니다. 근데 전파는 둘째치고 뭐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얘네들은 웃기고 있으니까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25분이 상황이 발생되고 24분 만에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22분 만에 전달이 됐네요. 장관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상황 관리 통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관리한 게 없어서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18조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재난감시 활동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재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해군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다. 예, 그리고 재난이 발생된 걸 확인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초동 조치 그리고 상황 전파가 기본 임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조의 초동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본 예하 그 각 부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용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가 경보 발령하고 상황 보고 및 전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하고 보고 전파했던 시간 그리고 긴급 구조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없었죠. 긴급 구조 말씀드렸지만 SSU 출동을 9시 44분에 예,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 세력 투입 시간을 보면 제가 구조대만 좀 도착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대 도착 시간이 SSU가 그 14명이 10시 51분에 헬기를 타서 12시 4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했고 9명이 11시 11분에 출동해서 12시 20분 그리고 요 독도함이 SSU만 39명, 저녁 11시 40분에 도착을 한 게 있고, UDT 같은 경우 7명, 12시 55분에 출동해서 오후 2시 20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15명이 2시 2분에 출동해서 3시 13분에. 그리고 문제는 삼함대에 있었던 SSU 5명, 10시 31분에 출동해서 배 타고 보냈죠, 헬기 말고. 그래서 12시 4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해군은 구조자 0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요 SSU, UDT 애들이 다 진해에서 떴어요. 저는 그 훈련이 있었던데 분명히 있었던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모두 진해에서 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배로 오는 거죠? 네, 배로.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진해에서 뜬 애들은 헬기.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삼함대에 있었던 SSU는 배로.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네, 배로. 그리고 헬기로 띄워보내서도 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애들은 헬기로. 예,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UH, 60세대, HH 47, 한 대, 이렇게 엄청난, UDT 100명, SSU, 이렇게 수백 명의 잠수하가 있다고 참 적어놓긴 했으나,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명 잠수하고, 4명 잠수하고, 10명 잠수하고 그랬다는 거. 이게 재난관리 대응 매뉴얼의 매뉴얼 규정대로 네. 움직였다고 서류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인원이 움직인 게 아니고 그렇죠. 문책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저는요. 약간 논지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해군에 대한 문제잖아요. 해군 재난 대응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네. 정말 웃기는 게 우리가 해군 참모총장한테 누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그동안 의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참모들이 그랬던 거야? 라고 밖에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참모들이 뺀치는 거야. 그러는데 국가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난이 벌어지면은 국방부 자체가요. 긴급 구조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이 법령으로 돼 있어요. 이 법령으로 돼 있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재난구조부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대장이에요. 우리 그동안 국방부 장관까지 한 육군 참모총장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타이틀이 세월호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 긴급 구조 지원의 지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 차원에서. 긴급구조 지원의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이었거든요. 법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육군 참모총장은 둘째치고 김관진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관진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쌩깐 거네요. 20몇 분 동안에 보고는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부터 그냥 쌩까진 거죠.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월호 침몰 당일날 국방부 브리핑한 거 보셨어요? 없었죠. 네, 저만 기억이 없나요?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없었지. 지금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맞아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본부가 정말 있었는지 또 의문이고. 서류상으로만 있었던 네, 거예요. 예, 의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협력기관이니 해경이 협력을 요청을 하면 인력 보내주고 지원 보내줘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해경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순환구호법을 항상 얘네들이 얘기해요. 재난안전관리법과 순환구호법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순환구호법에
제5조 보면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순환구호에 필요한 순환구호 협력기관, 이 협력기관이 국방부가 들어갑니다. 협력기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순환구호법 14조에 순환구호 협력기관과의 협조 등이라는 규정에 1항이 순환구호 협력기관의 장은 순환구호 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기본법 같은 경우 3조 같은 경우 정의에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하면 소방방재청, 그리고 본부 소방서,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라고 해서 되어 있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8항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긴급 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1항이 미래창조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지원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고 얘네들은 우리는 지원기관이다, 주기관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57조에 보면 그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이라고 해서 3항에 국방부 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긴급구조 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탐색구조본부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 운영을 하는 그 탐색구조본부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또는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고, 조난 항공기에 대해서 관한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긴급구조 기관이 해경이고 본청하고, 그러면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해청과 목포서가 긴급구조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방부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세월호 침몰 당일날 목포서 상황보고서 일부가 9시 2분에 3함대로 발송이 돼요. 9시 2분에 3함대로 발송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국정조사 자료에 자기네들이 해경으로부터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은 게 32분의 요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본청에서 본청의 상황보고서가 발송된 시간이 30분이니까 목포에서 상황보고서 받은 거 그냥 제끼고 9시 30분에 본청에서 받은 거 우리 협조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목포소에서 받은 건 뭐라고 적어놨냐면, 본청에서는 협조를 우리가 받은 거고 목포소에서 보내준 건 침몰 선박에 대해서 발생했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다고. 협조 아니고 통보 받았다고. 지금 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포서 건 아니고, 본청에서 받은 게 32분에 받은 거니까. 나쁜 새끼들이네요. 근데 요 본청에서 일부 보고서를 보면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수색 항공기 이동 지시 및 인근 항해 선박 해군 함정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이제 발송이 돼요. 실제 일부의 내용이 그런데, 근데 너무 이제 웃긴 게 해경 상황 보고서 목포서 일부를 보면 3함대에 발송된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6항의 보고 지시 통보라고 해서 각 출동 함정 진도 파출소 소장 예하 세력 이런 거 이제 상시해서 빨리빨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맨 밑에 각 수신처장은 상기 사항 관련 협조 바랍니다. 끝. 근데 수신처에 해군 제3함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협조 받은 게? 협조 요청 맞네요. 그렇죠. 그럼 공문으로 받은 거잖아요. 9시 2분에 협조를 받았어요. 상황보고서 일부가 목포 해경서장 이름으로 발송이 돼요. 그러면 지역구조본부장의 이름으로 협조 요청을 받았죠. 9시 2분에. 일종의 반전이네.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얘네들도 인명구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원부대야가 아니에요. 나는 지원기관이야가 아니라고요.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순환구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분의 협력을 이미 협조를 요청을 받았으면 얘네는 이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명구조 최선을 다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게, 또 여기서 언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언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게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제 해군도 협조를 했죠. 언딘 들어오지 마에 해경과 같이 협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방부에서 계속 우리는 지원기관이야. 그리고 우리는 해경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뭔가 나서서 앞서 할 게 없어. 근데 실제 바지선, 세월호 침몰 현장이 바지선이잖아요. 바다 위가 다 거기가 현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질적인 현장은 바지선인데, 거기를 지휘한 거는 해군이 지휘를 했어요.
아니 왜 해경은 뭐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해군이 지휘를 했어요. 이거는 그 해수부에서 이미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해군이 실질적으로 바저슨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얘네들이 말하는 게 그냥 우리는 지원기관이야가 아닌 거죠. 하나 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알파잠수 이정인 대표한테 상륙 퍼붓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해군 장교가 있어요. 투스타. 네. 뭐냐 얘들 왜 근데 조사를 안 받아? 투스타요. 네. 예, 그래서 전혀 다이빙벨 전혀 쓸모없는 장비라고 얘기해놓고 2016년도에 통영함 다이빙벨 이용해가지고 북한 그 로켓 인양했던데요. 예, 그 기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유속이 강하고 그러면서 그 여기서 쓴다고. 쓰면 안 된다고 던 거를 왜? 그러니까. 1루트 이상 되면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냥 추정을 한번 해보면 다 알잖아 누구나 다. 다이빙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아니 그럼 천안함 때는 왜 들어갔는데 1루트 이상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잘 사람들이 그래요. 군대니까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해경이 주관 기관이고 국방부는 지원 기관이 얘네들한테 딱히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 말씀을 드렸지만 9시 2분에 이미 협력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는 얘네들도 구조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해경이 형식적으로는 구조 요청을 했지만 해군이 못 들어오겠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군 소장이 뭐 협박하고 이러는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국가에 있어서 재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 재난 사고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난 사고를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떤 식으로 진상 규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재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최근에 제천 말고도 화재 사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등등의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전사고만큼은 국민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작은 바로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탄절에 나와주신 공수련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